치사율이 70%에 달하는 인수공통 감염병 바이러스가 등장했습니다. 이름도 생소합니다. 원숭이 비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2020년 말 당시 코로나19가 기승이었죠. 당시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산하의 영장류 자원지원센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실험용 원숭이 340마리 수입했는데요. 센터 자체 검사 과정에서 200여 마리가 원숭이 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정황이 드러난 거죠. 근데 당시에 동물 수입 검역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고요. 바이러스 감염 의심 정황 나타났는데 당국의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대체 뭔지 자세히 알아보죠.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원숭이 비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정체가 뭔가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많이 피곤하거나 아니면 뭐 과로를 하거나 이러면은 그 입술 주변에 수포 같은 게 생기면서 이렇게 진물이 흐르거나 이제 피가 나는 그런 질병을 앓게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흔히 헤르페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헤르페스를 일으키는 게 헤르페스 바이러스인데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숭이 비 바이러스는 원숭이에게 이런 헤르페스 같은 병을 일으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고요. 주로 원숭이에게 감염병을 일으키고 사람에게는 거의 전파되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해가지고 좀 약간 무섭습니다. 게다가 감염되면 치사율이 70%에 달한다. 이래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감염병인가요? 예, 뭐 치사율이 70%면 사실 감염되고 대부분이 이제 아주 중증으로 아프거나 아니면 이제 사망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치사율이 굉장히 높지만 실제로 사람에게 전파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감염병은 아니라서요. 네. 지나친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실제 사망 사례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예, 이 원숭이 비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이 감염된 것이 이제 처음 확인된 게 1930년대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지금 한 90년 정도가 흘렀는데 사람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한 50명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요.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 이 50명의 그 감염자 중에서 사망한 분들이 계시고요. 근자에 확인된 거는 이제 이 죽은 원숭이를 부검하던 수의사가 감염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망한 상태에서 부검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원숭이의 분비물이나 뭐 세포 같은 것들이 이 눈을 통한 점막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감염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면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숭이 비 바이러스, 인수 공통 감염병인 거는 맞고 그래서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이 매우 적다. 사람한테 옮겨올 가능성이 매우 적다. 하지만 만약에 감염이 되면 치사율은 70% 굉장히 위험한 감염병인 건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네, 사람한테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는 하셨어요. 그리고 앞서 이제 부검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경우에 감염됐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예를 들어 뭐 동물원에 가서 혹은 뭐 원숭이를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만지다가 혹은 뭐 어떻게 뭐 먹이를 주려고 하다가 물리거나 막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을까요? 예,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물원 같은 데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관찰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만 접촉을 한다면은 사실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원숭이 종류를 감염된 원숭이 종류를 만지거나 아니면 우연하게 이제 야생에 있는 원숭이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물리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 체액이나 뭐 분비물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면 그런 경우에 이제
감염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제 홍콩에서 젊은 남성이 이 감염된 원숭이에게 공격을 받고 감염된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원숭이를 야생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원숭이를 대상으로 이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검역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밀접 접촉자들, 수의사분들, 뭐 동물 키우는 걸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주로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그런데 이제 해외여행을 가거나 이랬을 때 이런 원숭이들이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감염된 원숭이가 있을 수 있어서 가급적 이렇게 뭐 먹이를 주는 그런 행동이나 또는 이렇게 아주 가깝게 접촉을 해서 뭐 사진을 찍거나 그럴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감염이 되면 뭐 감염 가능성은 뭐 그 경로 자체가 매우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감염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연구하시는 분들, 수의사분들, 검역 일 하시는 분들, 해외여행 가서 뭐 원숭이를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될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제한이 돼서 뭐 일반적인 분들은 그렇게 막 공포를 느끼실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는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원숭이한테 물렸다라든지 아니면 원숭이 어떤 체액에 직접적인 노출이 있는 상태에서 보통 잠복기가 뭐 짧게는 한 1주에서 길면 한 4주 정도까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열이 나고 근육통, 두통 같은 일반적인 감기몸살 증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다가 이게 조기에 치료가 되지 않으면 이게 중추신경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토하고 의식이 떨어지고 뭐 신경에 마비가 오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원숭이 비 바이러스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나요? 이거는 뭐 더 가능성이 떨어지는데요. 네.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 간 전파 사례를 보면은 부부였고요. 굉장히 밀접한 신체적인 접촉이 있으면서 전파가 됐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실제로 사람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생활 접촉 정도로는 전파가 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치사율이 높습니다. 인수 공통 감염병이고 사람 간 감염도 어쨌든 밀접한 접촉이 있을 경우 가능한데 이게 백신이나 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이제 백신은 아직까지 개발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헤르페스 바이러스라는 거에 속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발생하는 헤르페스의 치료제 항바이러스제들이 있습니다. 그 항바이러스제들을 조기에 적절하게 투여를 하면 좀 어렵지 않게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쭉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직업군에 계신 분들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 그래서 또 아까 증상 같은 게 나타나면 바로 병원 가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열이나 두통, 근육통 같은 게 시작이 되면 빨리 전문의하고 상담을 받거나 진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느 과 가야 됩니까, 병원은? 일단 뭐 가까운 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시고요. 네. 그래서 만약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감염내과 전문의를 찾아보시면 좀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염된 원숭이들의 수입 과정에서 검역 절차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동물을 수입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 검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왜 여기서 걸러지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검역 우리가 이제 동물을 수입할 때는 이제 몇 가지 규칙이라고 법적인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수입 가능한 지역에서 동물을 수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입 가능한 지역에서도 수입이 허가된 동물을 수입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특정하게 법적으로 지정돼 있는 이 미생물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원숭이 비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실제 수입 검역하는 과정에서 지정된 미생물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이 그런 허점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에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당시 감염 의심 원숭이들을 일단 반품 조치하기로 했는데 요것도 하나 짚어봐야 되겠군요. 반품 과정에서 원숭이 비바이러스 감염 의심 원숭이 200여 마리가 전국 곳곳에 7개월 동안 옮겨 다니면서 사육이 이루어졌대요. 이게 관련 보도 보시면서 혹시 감염병 전문가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일단은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검역 과정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촘촘하게 다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감염된 그 동물이 확인됐을 때 이 동물들을 격리하고 그리고 반품 또는 폐사시키는 그런 방법들과 관련돼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이 가능하도록 좀 법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감염 의심이 된 원숭이들이 여러 곳을 옮겨서 다니는 것 자체는 실제로 이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원숭이들을 실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감염 여부를 알지 못하고 관리할 때 실제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수공통 감염병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감염 의심 정황이나 감염 사례를 검역본부에 또는 뭐 환경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센터에서. 근데 당시 그 이유가 항체 검사만으로 바이러스 감염이라 할 수 없어서 신고 의무 대상인 질병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수공통 감염병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고 또 이번에 뭐 의무 대상인 질병 상태가 아니어서 신고 안 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감염병 전문의로서 앞으로 뭐 그 검역 과정이라던가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세요? 예, 이제 뭐 모든 그 동물들이 갖고 있는 미생물들을 검역 과정에서 지정을 해서 검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 당연한 허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런 사례처럼 검사에 지정이 되지 않은 원인 미생물이 확인이 됐을 때 감염 가능성이 있을 때 이것들을 추가적으로 실제로 이제 신고하고 그러니까 그 미지의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신고가 됐을 때 빠르게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격리나 아니면 안락사 같은 폐사 조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 체계가 시스템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취자분들이 혹시 걸리면 증상은 어떻고 이게 과연 백신이 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앞서 교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감염되면 잠복기가 있나요? 초기 증상은요. 코로나 이후로 너무 무서워졌어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예, 그 잠복기는 뭐 짧게는 한 일주일 이내일 수도 있고 길면 한 4주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이 분명히 원숭이에게 뭐 물렸다든지 아니면 원숭이 체에게 상당히 그 직접적인 그런 노출이 있었는데 요 잠복기 기간 중에 뭐 잠복기가 지나면서 발열이나 두통 그리고 근육통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빨리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되겠네요. 교수님 백신 없나요? 이 질문 들어왔거든요. 예, 지금 이 원숭이 비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치료제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진단이 되면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엄종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